2024년 5월 26일 위험 정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그냥 위험한 사항들만 체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 제2금융권 위험, 리세션, 한기기업 이 네 가지는 다 이제 연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결국에는 한기기업의 선두주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파생돼서 제2금융권 때리고 신용위험까지 때려주면 이제 리세션이 오는 그런 시나리오가 됩니다. 경기가 부러지기보다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일본인데요. 지금 이제 압박이 심합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할 기조가 12명 중에 10명이면 금리 인하 안 하겠죠. 결국에는 계속 제가 글로 남겨드리고 매일 지루하게 보신 글 중에 하나가 있죠. 그 미국에 있는 그 연준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들은 금리 인하할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뭐 때문에 올까요? 디플레이션 때문에 와요. 근데 디플레이션은 뭐 때문에 오죠? 쉽게 생각하면 경기 침체 때문에 옵니다. 그냥 당연한 이야기예요. 디스플레이션은 디스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꺾여버리고 마이너스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마이너스 성장은 잘 안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중동 위험 같이 한번 체크. 부동산 위험까지만 정리를 했고요. 중동 위험 이번 주는 그대로 패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위험입니다. 신용위험하고 한계기업은 동일하게 그 우리나라 CDS를 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34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도 비슷하고요. 원달러 환율은 조금 다시 반등을 하는 거고요. 행보세 이어가는 크레디트물이라고 했죠. 가상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거고 신용위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4대 은행 기업 대출 빨간불이라고 했는데 이 부실의 핵심 사항은 미국에는 보고를 했대요. 재벌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부채를 끌어다 쓰는 재벌들이 있다면 그게 위험한 겁니다. 흑자가 나지 않은 재벌들 그쪽이 이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어딘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한계 기업 시장에서 퇴출되는 방안 고민하는데 퇴출이 쉽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선진 경제인 것 같아요. 이거를 억지로 퇴출시킨다 보면 강제적으로 수량이 정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도태되게 결국엔 업을 접게끔 만들거나 의지가 없으면 좋은 기업이 우량한 기업들 일부 혹은 우량하지만 적자가 나는 기업들 일부를 이제 인수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야 돼요. 시장에 맡겨야 됩니다. 그다음에 GDP 대비 기업 부채비율은 122.3%, 한계 기업 비중 확대 유예야. 이 가장 큰 원인이 뭘까요? 우리나라 국부는 지금 100% 미만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는 100%까지 땡기자는 소리가 아니고요. 한 75에서 70까지, 75%까지 땡겨주자는 말입니다. 조금 이제 학장 재정 이번 실적 올 때 조금 보여주면 좋겠어요. 또 yar라고지게 진짜 그냥 금리 인하 해가지고 대출만 연장해주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돈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550조의 세수를 더 늘리든지 그런 정책을 필요합니다. 물가와 환율 불안해서 금리 인하 지연 이거 못합니다. 물가는 한계 기업 계속 증가하니까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그리고 꽝 터지는 겁니다.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여러분의 대출 여력을 계속 증대시켜요. 빚을 갚으면 대출 여력 증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현금 보유량을 늘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 빚을 갚고 현금 보유를 높이는 전략이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스 전체 단계는 있는데 여기 연체율도 놀고 있대요. 카드사 제2금융권 3일 전입니다. 여러 곳에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가 많고 저신용자 채무가 많고 카드사에서는 계속 저리로 빌려준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신 15개월은 18조 감소입니다. 저축할 사람이 없죠. 다 돈을 해야 되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팔죠. 그러니까 돈을 저축할 수도 없죠. 이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미국도 이제 끝났대요. 그럼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전 세계 금융에서 더 힘든 곳이 깡깡깡 터질 겁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충당금 규모가 8조입니다. 이거 안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저축은행 혹은 제2금융권의 부실들이 이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들도 빚내서 잠근다 그런 거죠.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들도 쓴다는 거죠. 이제 이익이 남을 관계없는데 그게 안 되면 기업에서 이제 파산이 되면 힘들겠죠. 그다음에 이제 재구조와 성사 여부, 파산 위기라는 거, 민간 사업자. 그다음에 경기 가격 침체로 수돗물도 안 팔리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시멘트 출하량 감소. 실제로 이제
건설 허가 건수가 줄면 이제 이번 침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집값 폭등만 남았어요. 누가 정권을 잡든 집값은 폭등합니다. 왜? 새로운 아파트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새로운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려가면서 그거와 준하는 아파트, 지금 잘 지어진 중요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도 또 올라갈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 라스트 마일 쉽지 않다. 편안하게 해줄 거 마지막 단계는 쉽지 않다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언제나 이 자기들이 못 정하거든요. 이게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제 위험한 거, 책임 전조 현상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시장을 이제 계셔야 되고요. 일본은 조기 금리 인상의 전망이고 실제로 10년째 국채 금리가 1%에 도달했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서 일본 금리 0.1%가 있는데 0.5까지 일정한다고 했는데 1%에 벌써 도달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단기 금리가 올라가게 하겠죠. 장기 금리에 비해서. 그리고 엔저와 정부 압력에 따라서 금리 인상 이제 올라갈 거다. 9월에서 7월로 당겨지는 거. 이거 되면 진짜 세리메이가 맞는 것 같는데요. 이거가 되면 시장 카오스에 들어갑니다. 그 증가폭이 작을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엔캐리 트레이드로 성장하고 있었던 게 약간 무너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게 고민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또 이번에 뭐냐면 어 부동산 관련된 모습입니다. 미국하고 프랑스 공시는 그대로 있었고 해외 부동산 공모펀드에서도 ELS 사태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양책은 위협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저고 이런 거를 부양책 제대로 역사적으로 했다고 했지만 시장은 실망. 역사적일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거래량도 급감하는 게 역사적이에요. 그러니까 대응책도 그거에 상응해야 되는데 국제적 호응이 안 일어나니까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 상장하고 물거나 간다라는 거 그거 나오고 여기도 부동산 펀드 상한 제한하면서 유동성 위기의 국면 미국에 있는 겁니다. 미국산에 있는 부동산조차도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 영향고리에서 한번 빵 터져버리면 시장이 한번 흔들리겠죠. 그 흔들릴 때가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남은 기회가 곧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중동 위험이 있는데 중동 위험에 대한 사항은 여전히 이스라엘 쪽에서의 위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